시장의 하루는 새벽 냄새로 시작되었다. 생선 비린내와 아직 덜 깨어난 빵 냄새가 섞여 걷는 이의 옷깃을 적시곤 했다. 윤정우는 셔터를 올리며 늘 같은 속도로 양손을 올렸다. 왼손이 조금 늦게 올라오는 건 오래된 버릇이었고 그 미세한 비율이 그에게는 하루의 박자를 정하는 지휘봉 같았다. 작은 시계방 안에는 낡은 벽시계들이 제각기 다른 과거를 기억하듯 틱틱거렸다. 그는 천으로 유리를 한번 닫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 낡은 손목시계를 손에 올렸다. 사람들의 시간이 멈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도록 그는 나사 하나, 바퀴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문을 여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계를 고치러 왔다기보다 잠깐 앉았다 가려는 사람들이었다. 남편을 먼저 보낸 노인은 여전히 벽시계의 시침이 팔을 지나갈 때면 밥을 안 치게 된다고 했다. 배달 일을 하는 청년은 시계줄이 손목뼈에 닿아 쓸린 자리를 보여주며 언젠가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털어놓았다. 누구도 그에게 큰 목소리로 묻지 않았고 그 역시 크게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정호는 천천히 손을 움직이며 상대가 벽에 기대에 잠시 숨을 고르도록 시간을 내주는 사람이었다. 이 동네에서는 그를 찾는 일이 특이하지 않았다. 화려한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 먼저 떠올라 있는 이름이었다. 박한수는 그 문턱을 넘기까지 이틀이 필요했다. 50여 년을 돌고 돌아도 사람 앞에서 속사정을 입에 올리는 일이 아직 서툴렀다. 구청의 민원팀장이라는 직함은 늘 정답을 내놓아야 하는 자리였고 정답이 흔들릴 때 드러나는 불안은 혼자 처리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이번 일은 혼자 처리하기에 모서리가 너무 많았다. 하청업체와의 계약 검토에서 그가 놓친 조항이 문제였고 작은 구멍으로 들어온 의혹이 순식간에 이름과 명예를 덮을 만큼 커졌다. 그간 쌓아놓은 것들에 먼지가 내리는 소리가 귓속까지 들어왔다. 집에서는 아내가 저녁을 차리며 담담하게 물었다. 누구한테라도 한번 상의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 말이 한수의 마음을 오래 두드렸다. 그가 떠올린 이름이 기이하게도 윤정우였다.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몇 해 전 장터 잔칫날 시계방 한쪽에 의자를 내주던 그의 손동작이 마음에 남았을 뿐이다. 누군가 속도를 놓쳤을 때 그 손이 맞춰줄 것 같은 생각, 그것뿐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벽시계들이 합창하듯 분주히 시간을 알렸다. 정호는 고개를 들어 그를 맞았다. 한수는 인사를 하고 의자에 앉았다. 그는 사과할 때와 비슷한 자세로 손을 모았고 그 모아진 손을 다시 풀어 한마디씩 내려놓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디까지가 자신의 책임이며 어디부터가 두려운 예상인지 그는 줄곧 단정한 문장으로 일상을 살아왔지만 그날의 말은 모서리가 둥글었다. 말끝마다 그랬던 것 같다거나 놓쳤던 것 같다는 말을 달았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소리를 한번 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작은 나사를 돌렸고 그 손놀림이 한수의 호흡을 대신 정리해주는 듯했다. 고백은 오래 걸렸지만 조언은 짧았다. 정호는 민원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보는 마음으로 이틀을 써보자고 했다. 직접 만나서 사정을 설명할 이들을 목록으로 적어보라고. 가장 두려운 상대부터가 아니라 가장 오해가 깊어질 수 있는 상대부터. 서류의 문장을 매만지듯 자신의 책임을 먼저 분명히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사정과 과정, 그리고 다시 책임으로 문장을 닫는 순서를 지키라고. 그가 덧붙인 건 호흡에 관한 얘기였다. 긴장으로 올라오는 숨은 덜어내고 말을 얹을 숨은 잃지 않도록 말과 말 사이에 한 박자를 꼭 비우는 연습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젊은 날을 조금 꺼냈다. 20살 무렵 숨이 갑자기 좁아지며 세상이 뒤틀리는 순간들이 와서 오랜 시간 싸웠다는 얘기.
그때 배운 건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숨을 쉬느냐가 먼저라서 늘 작은 틈을 만들어 두는 습관이 생겼다는 얘기였다.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언은 단단하지 않았지만 붙잡을 수 있었고 그 단단함은 누군가의 오래된 싸움에서 나온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한수는 시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근처 다방에 들러 종이와 펜을 사서 정우가 말한 대로 목록을 만들었다. 오해가 깊어질 사람부터 이름을 적어 내려가고 각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찝찝하고 무서울지를 추측했다. 그 추측을 쓰는 동안 자신의 입장도 조금씩 바뀌었다. 방어하려던 위치에서 한 발 내려와 보니 자신의 실수는 꽤 명확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는 다음 날 가장 먼저 젊은 하청업체 대표를 찾아갔다. 다급한 사람처럼 말을 서두르지 않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초기 검토 오류부터 꺼내놓았다. 상대의 얼굴에서 경계가 천천히 풀리는 걸 보며 그는 정우가 알려준 한 박자 비우기를 기억했다. 첫 만남은 질책이 아니라 대화로 끝이 났고 그 다음 날의 만남들은 조금 더 수월해졌다. 놀랍게도 그의 책임을 먼저 말할수록 상대는 그의 사정을 더 잘 들어주었다. 사흘째 되는 날, 감사과에서 공식 문서가 올라왔다. 문제의 조항은 그가 놓친 것이 맞았으나 그것이 부정청탁이나 이권과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절차상의 오류와 관리 소홀에 대해 그는 경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통보였다. 통보를 읽는 동안 그는 마음속에서 작은 진동을 느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이 두려워하던 것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두렵다고 해서 미래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익히는 중이었다. 그는 시계방으로 다시 갔다. 문턱을 넘으며 왜인지 발 뒤꿈치가 가볍게 들렸다. 정우는 여전히 작은 바늘을 들고 있었고 여전히 똑같은 박자로 손을 움직였다. 한수는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말을 들은 정우는 마치 오래전 예정된 바퀴가 제자리를 찾아간 것처럼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가 덧붙인 말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이 만든 시간의 장치가 멈추는 때가 있으며 그때 옆에 있어줄 사람을 미리 골라두는 것도 어른의 일이라는 것이었다. 성공하겠다는 마음보다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는 게 자신에게는 조금 더 쉬웠다고. 그 한 문장은 대사가 아닌 선언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장사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쌓인다. 정우의 서랍엔 사람들의 사소한 사연이 우편 봉투처럼 깔끔히 줄지어 있었다. 봉투마다 날짜와 몇 글자의 메모가 붙어 있었다. 아들의 군입대와 울지 않기 연습, 배달 청년의 휴식일과 햇빛, 김 노인의 시간대로 밥하기. 그것들은 상담 기록이라기보다 누군가 살아낸 하루의 모서리를 다치지 않게 감싸놓은 천 같았다. 그는 봉투를 들어 올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상을 떠올렸다. 먼저 찾는 사람이라는 상. 돈과 지위는 어느 날 사라질 수 있지만 그 상은 잘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절박한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되는 일. 그것을 그는 자신의 평생 과제로 삼아왔다. 어느 날 오후, 모르는 중년 여성이 시계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손에 오래된 손목시계를 들고 있었다. 시계줄이 사가 떨어진 채로 유리면에는 작은 흠집이 줄지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병상에서 이 시계를 쳐다보는 일이 잦아 시간을 다시 보게 해주고 싶다고 했다. 이어서 조금 머뭇거리다. 그녀는 남편이 한때 심한 불안과 싸우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젊은 시절 지하철에서 낯선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어 그날 고비를 넘겼다고. 그때 그 낯선 이가 숨을 함께 세워주며 말없이 옆에 있어줬다고. 정호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손을 멈췄다. 기억이 먼지처럼 떠올랐다. 20살의 어느 날
숨이 갑자기 좁아지고 땅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 몸이 굳었을 때 누군가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의 손등을 짚어주던 그 감각. 세상의 소음에서 그 손의 체온만 선명하던 오후. 그는 그때의 체온을 세상의 여백이라 불렀다. 여백 덕에 다시 숨이 들어왔고 그 숨으로 살아온 시간이 어느덧 여기였다. 며칠 뒤 한수가 다시 시계방에 들렀다. 커피와 작은 과자를 들고 그는 자신의 인사위원회 결과를 담담하게 말했고 민원팀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내부 교육 업무로 옮기게 되었음을 전했다. 오래 쥐고 있던 자리에서 한 발 내려오는 일은 이상하게도 자신을 가볍게 만들었다. 그는 이번 일을 정리하면서 몇몇 사람에게 직접 사과하고 남은 오해는 빠르게 풀지 않기로 했다. 시간이 풀어줄 수 있는 오해도 있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다. 그는 말을 마치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정호는 그가 가져온 종이봉투를 받아 탁자에 올려두었다. 봉투를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그는 그 소리가 한 사람의 시간을 다시 시작한다는 말처럼 느껴졌다. 그날 해가 질 무렵 시계방 앞에 18살 남학생이 서성였다. 손목엔 끊어진 줄만 덩그러니 달린 시계가 있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란다. 시계줄을 고쳐도 되겠느냐는 말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새 줄을 고르는 대신 천천히 오래된 줄을 살펴보았다. 닳아 끊어진 자리가 손목뼈를 지키려다 생긴 상처처럼 보였다. 그는 가능한 한 같은 질감과 무늬로 보수를 했다. 남학생은 계산대 위에 모은 동전을 놓고 고개를 숙였다. 정호는 동전 몇 개를 도로 밀어주며 이 시계를 차고 있으면 언젠가 누군가를 먼저 생각해낼 날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축복처럼 방 안에 맴돌았다. 겨울이 가까워지자 시장의 공기가 차가워졌다.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벽시계들의 소리를 더 크게 만들었다. 정호는 셔터를 내리기 전 유리문에 손바닥을 가만히 대어 보았다. 낮 동안 손으로 건드린 시간들이 아직 따뜻했다. 그는 마음속에서 오래 묵혀둔 진실 하나를 천천히 꺼내보았다. 젊은 날 그를 살린 그 손. 아무 말 없이 숨을 세워주던 그 손이 누구였는지 이제는 거의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젠가 한수가 보였던 무심한 손동작과 사람을 진정시키는 박자, 그리고 말과 말 사이의 비우기를 알고 있던 태도가 실마리를 주었다. 확신하려 하지 않기로 했다. 때로는 정답보다 모르는 쪽이 사람을 더 부드럽게 만든다. 그럼에도 그는 문득 세계가 돌다 보면 어느 날 빚이 보이지 않게 갚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게 그의 믿음이었다. 다음 봄, 한수는 구청의 작은 강의실에서 새로운 직원들에게 첫 수업을 했다. 종이 서류의 칸칸이를 설명한 뒤 그는 문득 말을 멈추었다. 말과 말 사이에 한 박자를 비웠다. 그리고 말했다. 일을 하다가 틀릴 수 있다고. 틀릴 때 누구를 먼저 찾아갈지 마음속에 한 사람의 이름을 미리 정해놓으라고.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이름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그 말은 강의실 벽을 가볍게 넘어 어디선가 시계방의 유리문에 닿았다. 정호는 그날도 같은 박자로 손을 움직이며 먼저 찾는 사람이라는 상의 윤곽을 더 또렷이 그렸다. 그 상은 장식장에 올리는 금빛 트로피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위기에서 조용히 빛나는 작은 글자였다. 노년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성취의 무늬를 돌아본다. 그러나 정호에게서 한수는 다른 무늬를 배웠다. 화려한 선 대신 오래 쓰다 끝이 다른 연필의 흔적 같은 무늬. 그 무늬는 실패와 사과, 기다림과 비우기의 흰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무늬를 따라가면 사람 사이의 놓인 길이 조금 더 환해졌다. 시간을 고치는 일이 곧 사람을 고치는 일로 이어지는 것처럼 한 명의 성장이 다른 이의 안부가 되는 일이 분명 존재했다.
봄바람이 시장 골목을 스쳐 지나갈 때 벽시계들이 잠깐 소리를 낮추었다. 그 잠깐의 낮춤 속에서 그는 들었다. 누군가가 쉰 숨을 다시 들이마시는 소리를. 그 소리는 성공의 환호처럼 요란하지 않았지만 오래 남았다. 사람을 살리는 소리는 원래 그렇게 작고 단단했다. 그리고 언젠가 정우의 시계방에 달린 작은 종이 또 울릴 것이다. 새로운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며 바늘을 조정하고 박자를 맞출 것이다. 그 사람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그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의 하루는 이어질 것이다. 화려함은 없지만 누구보다 떠올리기 쉬운 이름으로.